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증시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CPI 발표 이후에 한 차례 더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중국 증시는 좀 상대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중국 증시는 뭐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도 사실은 반도체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을 뺀다고 하면 충격 크게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네, 오히려 상인 것 같아요. 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 뭐 한 달 사이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뭐 그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뭐 첫 번째 차트 한번 보시면 6월 달 들어가지고 지금 주 단위로 보면은 이게 금년 들어서 최대로 많이 샀어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크게 그렇습니다. 없었는데. 그래서 3월 13일 날 363억 위안 팔았는데 이번에 6월 12일 지난주에 368억 위안 사가지고 팔았던 것보다 더 많이 사는 네. 그러고 이제 이번 주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 색깔이 이게 지수인데 지수 5월 초에 그 3,000포인트를 바닥으로 해서 이제 슬슬슬 이제 기어 올라가고 있는 네.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러냐 하는 것은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자는 언제 하는 게 제일 타이밍이냐 그러면 그 비가 뭐 땅바닥에 흥건할 때 그때가 최고의 투자 시점이다. 굉장히 잔인한 얘기지만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얘기는 경기가 가장 나쁠 때 투자하는 것이다. 네. 근데 이제 보통의 투자가들은 정반대로 하죠. 그게 이제 공포심 때문에 투매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게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나 뭐 이런 데서 보여지지만 경기 주기로 보면 지금 중국은 왼쪽에가 지금 2022년 2월 달 2분기 정도인데 지금 저점을 살짝 탈피하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은 이제 경기 고점 내려오는 네. 그래서 이 주기상으로 봤을 때 이게 바닥 탈피하는 쪽하고 그 꼬겨치고서 내려오는 쪽하고의 차이가 그 미국 주가의 급락, 중국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 이런 게 하나 있고 나중에 뒤에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 뭐 정작 했을 때는 뭐 주가가 살짝 반등을 했지만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 4%씩 폭락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는데 중국은 그 공포에서 이제 정반대라는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는 CPI가 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8%를 넘어가는 고공행진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는데 중국은 지금 2.1% 그래서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해요. 네, 특히 소비자 물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금리 인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중국은 금리 인상에서 굉장히 자유롭다. 이제 이런 게 있고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코로나19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코로나19가 만병통치가 돼버린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샹하이를 포함한 주요 지역을 2달 동안 완전 도시 봉쇄를 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됐다가 이게 이제 6월 1일 그 샹하이를 기점으로 해서 도시 봉쇄를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활동, 소비활동이 정상화 단계로 들어가는 것, 이제 이 세 가지가 그 어떻게 보면 중국의 주식시장을 미국과는 정반대로 보게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저희가 2주 전에 방송을 할 때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부양책들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건 대대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스며들게 조용히 진행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상과 정확히 들어맞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소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졌거든요. 뭐 지금 그런 상황은 좀 보여졌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놓고 보면 오미크론 충격이 이제 2분기 GDP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게 뭐 가장 나쁘게 보는 것은 1%까지 떨어질 거다. 그래서 대략 한 2에서 3% 정도 GDP를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작년 4, 4분기가 이제 4%였는데 그보다 더 낮은 그 더블 딥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금융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더블 딥인데
그게 이번 2, 4분기에 나오게 돼 있고,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더블딥을 중국 정부가 이걸 이용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 오미크론은 사후적이지만 이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고 난 그런 느낌? 그래서 경기 부양은 해야 되겠는데 GDP 숫자가 어정쩡하게 나오면 대대적인 경기 부양하기가 어렵죠. 네. 근데 이게 2분기가 워낙 수치가 나쁘면 이제 중국 정부가 왕창 질러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시기가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히려 위기가 회복의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의 많은 언론이나 특히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는 뭐 중국에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중국은 위기다. 뭐 부동산이 위기고 경제가 위기고 금융이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러시아는 같이 엮여가지고 안 좋아질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그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이제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는 거죠. 저 매우 감명 깊게 들었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뭐 항상 그렇지만 루비니가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닥터 둠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가 하강에 들어가거나 저점에 들어갔을 때 이게 비관론자들이 마구 이제 이 어두운 전망을 막 쏟아내죠. 내는데 이번은 약간 다른 것이, 보시면 1990년 이후로 그 네 차례 경기 위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98년, 2009년, 그리고 2015년, 그리고 2020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처절한 저점 다음번에 바로 그 다음번에 또 이게 경기가 최악으로 가거나 위기로 간 적은 없어요. 저는 제가 최근에 이 두 번의 위기를 경험했던 터라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의 간격이 네. 10년에서 적어도 이제 5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하는 것이지, 이게 2년 만에 또 이제 위기가 온다 그럴 만한 그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조 시설이나 생산 시설이 망가졌거나 또는 이제 대규모 부실로 인해서 연쇄 도산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계 위기는 결국은 경제권이 큰 지역,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 정도가 이제 이 샥을 받으면 그것은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지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들은 뭐 스리랑카, 터키, 튀니지 뭐 이런 정말로 그 가난한 나라, 작은 나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엄청난 타격을 줘서 이게 이 금융시장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은 그건 이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0년 만에 온 대불황 다음에 또 불황이 온다는 건 좀 넌센스고, 그게 지금 중국을 조금 잘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이 이번 경기 회복에서 가장 먼저 경기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근데 그 이유는 그 사이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이 GDP가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2달 동안 뭐 완전히 나라를 스톱시켰으니까 대졸자들의 취업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뭐 실업이 높아지면 나라도 이제 엎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역대 최대인 1,770만 명의 이 대졸자를 고용하려고 하면 GDP는 5.5 이상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중국이 과연 그런 경기 부양을 할 능력이 되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경기 부양책의 포커스가 거의 50가지에 가까운 소비 부양책을 냈고, 그러나 그건 이제 건수를 늘린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면 얼마를 투자하냐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소비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에서 소비를 급작스럽게 부양해서 간다는 건 어려운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억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일 손쉬운 방법이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재정 적자를 이거를 당초에 한 2.8% 정도 목표를 잡았던 걸 아마 제가 볼 때는 5%, 6%까지 이걸 확 늘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감세죠. 세금 깎아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거의 1조 이상 할 것 같아요. GDP 한 1%. 그렇게 되면 대략 한 2 내지 3%의 이 경제성장 부양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 2달 정도의 락업이 아마 GDP에서는 한 2% 내외 정도 충격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3%대 뭐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부양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연말에 중국 GDP는 봐야 되지만 5% 이상 그런 수치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경기 부양책을 쓴다 그러면 사실 부작용도 있고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일단 경기가 확 바닥을 치고 무너졌기 때문에 부양책을 쓰기 좋은 상황이고 효과도 좋을 것이고 그랬을 때 그 빠진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정도의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풀어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 한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네. 중국은 그 사이에 통화량을 계속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에 통화량을 풀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고 두 번째는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면 되는데 지난달에 나중에 데이터 보시겠습니다만은 거의 전월 대비해서 대출을 뭐 200% 가까이 늘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국은 이제 코로나가 빨리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2020년 이제 3, 4분기부터 부채 비율을 계속적으로 줄여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 비율을 조금 높이더라도 크게 부작용이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줘서 이것이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보면 가속화시키는 역할, 그거를 지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정 지출하고 감세, 그리고 이제 금융통화정책의 완화, 이 세 가지가 같이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아마 우리 하반기에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또 한국에서 보면은 뭐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중국 부동산 큰일 났다. 중국 네. 부동산 이거 뭐 회복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엉터리인 것이 결국은 이제 그 한국에서 많이 드는 수치가 중국의 이 부동산 거래 면적이 뭐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달 동안 온 도시를 다 스톱시켰는데 복덕방에 그 부동산 사러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면적이 늘 수가 구조적으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엄청난 심정 샥을 받았거나 정부가 엄청난 규제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동이 제한되면서 나타나는 이제 부동산 거래 감소 이거고 이것은 이제 이동을 풀게 되고 제한을 풀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이게 메꿔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주기를 보면 신용 주기하고 부동산, 대출 주기하고 부동산 중에 전부 바닥이에요. 근데 지금 대출 증가율이 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일정한 시차를 들고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로 놓고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신용 사이클이 요게 대출 사이클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살짝 돌아서 돈을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정부가 SOC 투자하고 IT 투자하고 부동산에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에 이제 그 소비를 늘리는 이런 정책이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시장으로서는 이게 그 나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걱정은 미국은 금리를 올리느라고 난리인데 중국은 왜 금리를 낮추냐. 이게 이제 시장의 관심이자 이게 투자 포인트가 되죠. 그 금리 차 역전이 되고 그 차이가 오히려 더 벌어지는 상황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채권 시장에서 금리 차를 따먹기로 했던 돈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경기 부양을 통해서 성장률이 회복된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쪽은 이것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 투자하는 흔히 말하는 중국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에서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쪽으로 자금의 이동이 굉장히 크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최근에 중국 주가의 한 달간의 지속적인 상승의 배경이다. 외국 투자의 포지션이 정해져 있다면 거기서 거기로 옮기는 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채권 투자하고 주식 투자가는 서로 다르죠. 네. 다른데 어쨌거나 그 외국인이라는 큰 덩어리로 놓고 보면 채권에서는 일부 돈이 빠지고 주식으로는 돈이 쏠려 들어오는 네.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바로 CPI가 2.1% 정도. 그래서 뭐 PPI가 8% 뭐 9% 어쩌고 이러는 CPI는 2.1%밖에 되질 않아요. 네. 이게 다들 지금 소비자 물가 난리인데 중국은 어떻게 유지가 됐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뭐 그 예전에 우리가 중국 경제 백문백답할 때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중국의 CPI 구성 요소를 보면 개도국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진국의 CPI 구성 요소하고 달라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소득이 낮기니까 소위 말하는 엔겔계수 먹는 것의 비중이 높아요. 그것이 또 틀리지 않은 게 그걸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지수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의 수준에서 보면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이나 이런 것의 비중이 낮고 공업이 먹는 것이 거의 3분의 1 이상을 가하기 때문에 채소하고 돼지고기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CPI가 2%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돼지고기가 크게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돼지고기가 2년 전에 보면은 중국의 돼지 사육하는 뭐 목원국권이니 이런 데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게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가 수천 마리, 수억 마리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게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돼지 가격이 폭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회사는 떼돈 벌었지만 국민들은 애를 먹었는데 물론 그런 이유는 있지만 돼지는 뭐 6개월만 지나면 다시 또 이제 새끼가 어미돼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게 돼지들 어미돼지 수가 대폭 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이게 크게 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 돼지 그 물가 지수를 보면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이 초록 색깔이 돼지고기의 이제 CPI인데 보시면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고 요게 파란 색깔 CPI를 이제 정체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돼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요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건데 결국은 이제 2019년, 20년에 이게 CPI가 폭등했던 가장 큰 이유도 보면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한 것하고 거의 일치를 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중국 같은 돼지고기 가격의 하락이 CPI를 낮춰줬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식품, 주택, 서비스 이게 다 좀 부진해요. 그래서 부동산도 이게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당연히 이제 이동이 안 되니까 낮다 보니까 CPI가 이제 굉장히 낮아서 정부가 금융통화정책을 이제 금리를 낮추는데 이게 별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자금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3월 달에 외국인 자금이 쭉 빠지다가 이제 4월 달에는 뭐 이제 왔다 갔다 했고 5월 달에 코로나 봉쇄가 끝나고 난 6월 달부터는 외국인 자금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 단위로 보면 금년 들어서 최대 자금이 지금 6월 달에 지난주에 들어왔고요. 네. 또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넘어가는 자금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시로 자금은 계속 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단초는 바로 코로나 확진자 수인데 상해가 그 4월 초에 2만 7천 명까지 갔다가 이게 지금 15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 상해의 상황을 몇 번 짚어봤고 모니터링을 했지만 결국은 이게 사회주의 그 통제력의 힘이죠. 그래서 뭐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한다면 한다. 이제 그런 걸 보여줬던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북경이 약간 난리를 쳤어요. 네. 6명에서 지금 60명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북경의 인구가 뭐 2,500 상주 인구 보면은 한 유동인까지 합치면 한 3천만 명 되는 인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60명 정도면은 뭐 우리로 쳤을 때는 거의 이제 무시할 만한 수준인데 중국은 이거 갖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그 북경도 피크보다는 크게 많이 내려왔고 제일 중요한 샹하이가 이게 이제 완전히 안정화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2월 19일 날 이제 요때 기준하고 지금 6월 14일 하고 기준을 보면 확진자 수가 2월 중순경에 비해서도 한 60명 정도 줄었고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도 그때보다 한 3명 정도 더 줄었고 이제 상해는 완전히 안정화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특징이고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6월 달 들어서 본격적으로 산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요인이라든지 금리 요인 말고 코로나가 안정화되면서 이것이 경제활동의 정상화가 기업의 수익의 향상이나 이제 투심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을 볼 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외국인 자금이 먼저 좀 선행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본토에서 뭐 국대 자금이나 그렇죠. 개인 투자 자금들이 몰리면서 증시가 그렇죠. 붐업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펀더멘털을 파악하고 중국 경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지금 들어왔는데 그럼 그 자금들이 주로 어떤 종목을 샀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6월 8일부터 15일까지 산 성강동, 북강동 종목인데 네. 그 노란 색깔이 상위 매수 종목이고 파란 색깔이 상위 매도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상들 보면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자동차 주식, 장안자동차 네. 이거 샀어요. 그 다음에 1위 쿠폰이라고 그 우유. 네. 이제 뭐 집에 다 막혀 있으니까 우유도 못 먹었는데 우유 지금 살 거다 이렇게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중면을 많이 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동이 되게 되면 관광할 거라고 본 거죠.
그리고 그 용기구번, 그 태양광 만드는 회사를 많이 샀고, 그리고 이제 성강동 중에서는 그 자광국미 반도체 회사를 많이 샀고요. 네. 그다음北방화창, 북방화창 이거 반도체 회사, 장비 회사고요. 메이디 가전회사 요런 거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결국 기존에 좋았던 거 플러스 소비가 핵심을 좀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 중에서 지금 주목할 건 자동차, 가전. 그렇죠. 자동차, 가전, 반도체 네. 이게 이제 있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많이 때려 판 거를 보면은 이제 이게 그 CATL 이거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이제 후광통 중에서는 이제 장강전력, 네. 그다음에 야오밍캉더 이것도 왕창 팔았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 이거 같이 제약업종이 좀 안 좋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야오밍캉더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이제 한 3% 정도 지분을 파는 것. 네. 그래서 뭐 명분은 증자를 해가지고 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대주주가 지분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약회사들이 이익이 좋다가 정부 규제 때문에 실적도 뭐 10% 이하 정도 증가에 그쳤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실망 플러스 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대한 이제 실망감 네. 그게 같이 작용해서 이제 혼을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주가 상승률로 보면은 그 최근 일주일 동안 증권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광따증권이 55% 올라갔습니다. 무지 올라갔고, 그리고 저상증권이 26%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오리안 국련증권 18%뭐 이런 식에 갔었고, 그리고 그 장성자동차 뭐 이런 회사들도 많이 갔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소비주들을 많이 갔었는데요. 지금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홍콩인 것 같아요. 홍콩이요. 네. 그래서 홍콩의 시장이 뭐 중국의 코로나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속을 썩였던 이제 항생 테크 지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회복을 해줘서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지만 저점 대비해서는 이제 올라가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 안심할 수 있는 시그널인데 거기에 이제 단초를 제공했던 회사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깊이 다뤄볼 건데 지금 최근 5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에 홍콩 시장에서 주가가 상 많이 올라간 회사가 263%가 올라갔어요. 일주일 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이상 올라간 회사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알군이 신동방 온라인이라는 회사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회사 같은데. 저한테 매우 아픔을 주고 가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의 온라인 교육회사. 그래서 중국이 공동부유 때문에 그 가외교육. 사교육금지 때려가지고. 그렇죠. 그거 때려서 거의 90% 가까이 주가가 폭락했던 바로 그 회사인데 이 회사가 리커버를 하면서 중국의 교육 관련되는 회사들의 이제 홍콩에 상장하는 회사들 이게 대거 상승을 했고 또 거기에 힘입어서 이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도 뭔가 이게 있지 않는가 해가지고 이제 플랫폼 기업들도 반등을 하는 그 전주에 아마 제가 디디 출싱이 또 반등을 크게 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약간 분위기 좀 바뀌는 그림이 좀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디디 출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상장 폐지하지만 네. 이제 홍콩에서 재상장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홍콩에 상장된 회사 중에서는 그 플랫폼 기업, 온라인 기업의 이제 주가 상승에 견인을 해준 게 신동방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회사가 갑자기 이거 왜 이렇게 좋아졌냐. 네. 이제 이게 미스테리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신동방 온라인이 신동방이라는 교육회사가 있고 온라인 교육회사가 있었던 거죠. 네, 메가스디 같은. 그렇죠. 네. 그래서 메가스타디 온라인이 바로 신동방 온라인인데 이 회사 주가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요. 동방 뭐 쩐쉔이라는 건데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그 오리엔탈 셀렉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 하나 이제 런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주가가 이게 뭐 40불대에서 이게 2불대까지 떨어졌죠. 네. 대폭락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 2불대에서 거의 10한 5, 6달러까지 그냥 폭등을 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한 40%인가 50%인가 네. 주가가 이제 올라갔고, 근데 그 덕분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그 중국의 교육 관련되는 주,
이게 그때 교육이라고 붙은 회사들이 다 빨간색으로 물들었어요. 대장이 달리니까 같이 갔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에듀케이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테마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냐고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그 라방을 그 라이브 방송에 영어 선생님들을 대거 출연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거기서 매출이 폭등을 한 겁니다. 아, 교육이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에 영어 선생님들이 출연했다는. 그렇죠.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앵커가 된 거죠. 네. 그랬더니 이게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하루 시청자 수가 1240만 명이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매출 올렸겠네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이제 장대 주가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럼 요거는 자세한 부분 좀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시면. 예, 그 영어 선생들이 이제 라이브 방송하면서 대박 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